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은 엉뚱한 애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꿈이 커야 돼요. 그리고 부자가 돼야 되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주식은 괜찮구나. 그 눈이 보이게 되면요, 저도 주식을 보면 그 보이는 거예요. 이 회사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제가 그 회사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 왜 앨런 머스크 같은 생각을 못 했을까요? 왜 못 했을까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와 그런 문화가 없는 나라의 차이죠. 위에서 시키는 것만 평생 배워온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할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망하는 거예요. 일본은 절대로 질문 안 하죠. 위에서 시키는 거 아니면 안 합니다. 한국이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지쳤어요. 우리 회사도. 마케팅 회의하잖아요. 나 혼자 얘기해요. 질문이 없어요. 제발 질문 좀 해라. 근데 질문해본 적이 없어요. 대표님 어떻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없애버렸어요. 한국 교육이 그래요. 일본은 더해요. 일본은 저는 30년 전부터 일본은 망할 거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어떤 꿈도 없고 그게 그 나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걸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벗어나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영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싶어 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공부 못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 누가 더 빨리 우리 애가 공부 못하나 그 경쟁을 시켜야 돼요. 그만큼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애는 부자가 될 확률이 크구나. 지금부터 가면 애한테 칭찬을 하세요. 네가 공부 못해서 고맙다. 그럼 걔가 처음에는 의아할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지? 근데 애가 굉장히 감사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내가 전혀 잘못된 게 아니구나. 공부 못하는 게 공부가 싫었을 뿐이죠. 그 아이는 부자가 되면 되죠. 공부는 잘했지만 그 가난한 사람과 우리 애는 공부는 싫어했지만 부자가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난 것 같아요? 근데 대답이 아직도 헷갈리시죠? 정신병원에도 나오면 처음엔 그래요. 이 정신병동에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 금융 문맹은요, 이게 질병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판단을 못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떠나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죠. 한국 사람처럼 근면한 사람들 없죠. 근데 90%가 가난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온 가족이 부자가 돼야 되고, 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다 연결된 거죠. 그리고 아이들 해방시키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애들한테는 놀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다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공부 못하게 하면요, 애가 또 이상하게 공부를 잘해요. 애들은 거꾸로 갑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 기분이 좋아야죠.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 제일 걱정이 될 때 내가 어떤 A라는 주식을 샀는데 20% 올랐어요. 그러면 덜컹해요. 아이씨, 내일부터 20%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난 계속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죠. 20만 원 벌어놓고 좋아해요. 근데 그 다음날은 20만 원 비싸게 사야 되는데 20만 원 갖고 넣을 준비 되지 않죠? 한 20억 원 있어야 넣을 준비 되죠? 20억 만들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게 좋죠. 제일 좋을 때는 언제예요? 지금 계속 폭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은퇴한 2년 남겨놓고
그때부터 올라가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꾸준히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는 거에 순서가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부터 하세요. 직장인이시라 그러면 자기 퇴직연금부터 하셔야 돼요.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보셔야 되고, DB형이라면 DC형으로 바꿔야 되고, 거기에 주식 비중을 맥시멈으로 해야 돼요. 또 대부분 젊으신 분이니까 퇴직연금 DC형으로 바꾸고, 연금저축펀드하고, 또 애들 있다 그러면 애들도 투자해야 되고, 절대로 앞으로 선물할 때 선물 펀드로 해주는 겁니다. 물건으로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자한테도 펀드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자동차 팔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자동차 팔아야 됩니다. 자동차가 있는 한 자동차가 나를 가장 빨리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가난하게 보여야 돼요. 차가 없으면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왜 차가 없어? 그러면 요새 좀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친구가 태워줘요. 내 친구는 자기가 가난하게 되는 걸 몰라요. 나는 계속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하게 보이면 또 뭐가 좋을까요? 이런 데 같이 오면은 커피 사줘요. 그걸로 얻어먹고 그걸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는 가난하게 되고 나는 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일을 하게 돼요. 10년 후에는 친구가 나를 넘볼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부자가 돼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되면 여러분들은 전혀 노후 준비에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90%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 안 되고 있어요. 90%. 9%가 아니에요. 90%가 노후 준비 안 됐어요. 월급쟁이들은요, 하층이에요. 하층이에요. 근데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중산층이 될 수가 없어요. 월급쟁이는. 왜냐하면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가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죠. 사장이 여러분들 이뻐할 것 같아요? 절대 이뻐하지 않죠. 한국은 더 하죠. 월급 줄 때마다 짜증이 나요. 근데 올려줄 것 같아요? 안 올려주죠.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경영자 입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장이 되기 위해서. 비록 내가 아침 9시에 와서 늦게까지 일하지만은 내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부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한 주, 두 주, 세 주. 펀드도 마찬가지. 오늘은 10,000원어치, 내일 20,000원어치. 그랬더니 100주가 모였다. 200주가 모였다. 내가 100주가 됐고 200주가 된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 먹었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먹게 돼요. 나중에 엄청난 상이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먹으면 돼요. 내가 계속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는 중요하잖아요. 왜냐? 주식 가격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래 기다리면 다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삐딱한 사람은 저한테 질문하죠. 항상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망한 회사 있잖아요. 망한 회사 고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망한 회사 고르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기업은 계속 돈을 벌려고 노력해요. 일부러 망하고 싶은 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망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망하는 게 왜 망할까?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 아들이 일을 저지르거나 그 이상한 나쁜 짓하가 걸려서 망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경영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진을 보고 해라.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다 망하게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펀드부터 해라. 연금저축펀드. 지금 3개월 남았죠. 400만 원까지 채우면 어떻게 돼요? 65만 원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5% 마이너스 되더라도 그걸로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자기가 어떤 퇴직연금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펀드를 해도 좋고 개별 주식도 해도 되고요. 그 투자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정신병원 다시 갔다 와야 돼요. 그건 정신병이에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식을 내가 왜 하는지. 여러분들 재벌 회장들이 자기 주식 샀다 팔았다 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도 재벌 회장처럼 하는 거예요. 다만 내 주식수가 지금 작을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부동산 올라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부동산은 미쳤다고 생각해요. 전 절대로 부동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금융 문명이 하나예요.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물어보면 다 거의 100%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집을 사야 돼요? 내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불안하잖아요. 월세 내는 거는 아깝잖아요. 또 집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신기한 게 그 질문이 굉장히 인텔리전트하지 않죠?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왜 월세 내는 거는 아깝고 집을 사는 건 안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답이 되게 신기해요. 월세는 버리는 돈이잖아요. 버린 돈 아니죠. 그 아파트를 살게 하는 권리를 내가 샀기 때문에 거기 페이한 거잖아요. 근데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금 내야죠. 그 다음에 그 기회비용 있죠.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살려면 5억에 대한 기회비용 있죠. 근데 5억을 은행에서 빌리게 되면 은행 이자가 있죠. 근데 왜 집을 사는 거는 아깝지 않고 월세를 내는 건 아깝다 그럴까요? 그게 이제 금융 문명의 또 시작이에요.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대학 교수도 그 얘기를 해요. 경제학교 교수도. 금융감독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 놀라요. 증권회사 사장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아니죠. 월세가 100배 유리하죠, 한국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월세는 이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어때서? 계속 새 집으로 옮겨가면 되잖아요. 이 집에 살다가 저 실증 났는데 딴 데 옮겨가도 되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는 거나 월세를 사는 거나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영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전부 집을 소유해야 한다고 착각을 하니까 집값이 올라가죠. 근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80%가 재산의 80%가 아파트에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집을 갖는 순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대다. 집은 살 필요가 없어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근데 집이 폭락이 오면, 집값이 폭락이 오면 그때 한번 사볼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는 집도 제가 부동산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악플이 저한테. 저 사람 분명히 미국에 집 있을 거다. 근데 내가 집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집이 있습니다. 있어요. 언제 샀느냐? 월세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게 쌌기 때문에 산 거예요. 싼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지금 시가로 보면 한국 돈으로 한 15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월세를 얼마 받냐면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한국에 15억짜리 아파트가 1,000만 원 월세 받아요? 내가 사는 데도 한 15억, 16억 한대요. 근데 300만 원 내거든요. 그리고 월세가 유리해요? 사는 게 유리해요? 월세가 유리하죠? 근데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집 사지 말라고 그랬다고 제 집 있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든 뭐를 하건 내가 재산을 한 20억 모은 다음에 그때 집 사도 돼요. 그때는 한 5억짜리 집을 사거나
아니면 10억짜리를 5억 담보로 해서 살 수도 있죠.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남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따질 줄 알아야죠. 간단하게 집이 사는 게 유리하냐, 월세가 유리하냐는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공식이 있어요. 5% 공식이에요. 그래서 1년 월세가 내 집의 5%보다 높다. 그러면 사는 게 유리하죠. 근데 만약에 월세가 훨씬 낮다 그러면 월세가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집을 사는 집이 지금 한 16억, 17억 하니까 얼마죠? 5%면 한 8천만 원 하죠? 그러면 한 달에 월세가 7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죠. 그러면 비슷하죠. 집을 사는 거와 월세가 그렇게 특별히 한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죠. 근데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서 16억짜리 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서 이제 천천히 배워가는 겁니다. 그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주식을 샀더니 좋더라. 이런 주식을 샀더니 안 좋더라.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한꺼번에 배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는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무조건 채우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든 펀드를 사든 샀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된다.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일비혈비 할 필요 없다. 오래 기다리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망하지 않는 기업을 고르는 거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좀 말이 좀 심했어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도 안 바뀌니까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금융 문맹을 질병이라고 해요. 네네. 저는 이제 투자만 한 30년 했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제일 좋은 주식이나 시장은 남들이 다 안 좋다고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전부 야, 이 회사는 안 된다 할 때 그때 그 회사를 보면 좋은 기회가 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안 좋다 할 때는 주식이 가장 하락했을 때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국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거의 90% 확률로 한국 주식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주식은 여러 가지로 온갖 이유로 한국 주식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정말 그러면 한국 주식이 나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숫자를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한국의 퇴직연금이 한 250조 정도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의 주식 투자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이고,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고. 근데 한국 주식 전체 다 합한 게 한 1,600 정도 돼요. 근데 애플 하나만 지금 2,200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 초이스를 준다 그러면 한국 주식 1,600원에 억을 빼고 한국 주식 다 해서 1,600원이면 사고 애플 하나만 샀는데 2,200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거 사겠어요? 그랬더니 전부 또 애플을 사겠대요. 난 또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런 질문해서 저는 당연히 한국 주식이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애플을 사겠대요. 그래서 역시 틀리구나 나하고 이게. 예. 전반적으로 한국은 포텐셜이 훨씬 더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정부가 지금은 정책을 써야 된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제가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가 박스권에 계속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야 되지 않나요? 이제 박스에서 나올 때가 됐죠. 저는 그래서 한국 주식에는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 3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또 매스컴에서 보면 또 굉장히 이상하게 제일 나쁜 게 이런 거죠. 경영진을 괴롭히려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동안은 주주들을 괴롭혔죠. 경영진이. 근데 계속 한국은 주주가 힘을 얻으려고 하면 경영진을 괴롭힌다고 표현해요. 그건 아니죠. 이제부터는 정말로 정부, 기업, 우리 투자가들 같이 상생해야 돼요. 투자가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걸 이제 기업 지배구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뭔가, 내가 주주의 권리가 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아주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일본은 아주 열악해요. 이 주주들의 권리가. 근데 일본보다 더 열악한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제 어떤 그 산업에서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판단은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계속 영위했을 때 내가 차별성을 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방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노래방을 통해서는 내가 차별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내가 노래를 작곡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남 옆에 있는 노래방하고 똑같은 하니까 내가 노래방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겠죠. 근데 처음에 노래방을 한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근데 경쟁자가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산업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카메라 얘기도 했지만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억이면 그 중에서 이익이 애플 같은 경우는 40%가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근데 경쟁자가 들어오기 힘들죠. 애플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 기업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 일본이 아베가 한국을 공격한다고 그래서 뭐 불화수선이 뭐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이슈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화수소라는 뭐 이런 걸 기술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과거 100년 동안 해와서 그 기술을 축적했다 그러지만 왜 한국 기업들은 거기에 투자를 안 했을까요? 돈 벌기가 별로 어렵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근데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든 것 뿐인데 일부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식당을 경영하는데 근데 식당 경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고기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한테 납품하던 종이컵 만드는 회사가 종이컵을 갑자기 안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난 종이컵이 별로 밸류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건데 내가 만들 수도 있죠. 아니면 근데 그 종이컵을 만든 사람은 자기가 6대째 해올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치 있는 걸 만드느냐, 가치가 누가 카피할 수 있는 걸 만드느냐의 차이인데 아무도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근히 이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판단했을 때 이게 크게 내가 매출액이 10억이 일어나면 정말 내가 3억에 내가 이익이 될 수 있느냐. 근데 만약에 1, 2%로 이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별로 이렇게 어트랙티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애플을 사람들이 저렇게 비싼 가격으로 주는 이유가 30% 40%가 마진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조를 파는 거와 애플이 1조 파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 이익률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로 옮겨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이 나를 캐치업하기 쉽지 않은 산업,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딴 데로 옮겨가는 거죠. 그냥 5%가 무슨 마술은 아니에요. 근데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집을 사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일까?
집을 사게 되면 세금을 내죠. 집 수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자를 빌리게 되면 한 4%, 3%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들어가는 한 1% 정도가 그거고, 이자 비용이 한 4% 되니까 두 개 합하면 5%죠. 그래서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집을 샀을 때는 내가 만약에 집을 내가 더 이상 내 집에 살지 않을 때는 내가 세를 줬을 때 적어도 그 정도는 나와야 내가 비용을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집을 사놓고도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10억 주고 살 집을 5억을 지금 담보를 한 거 아니에요. 5억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5억이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5억으로다가 주식에 투자했으면은 오르락내리락을 하지만 결국은 장기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년에 한 7% 번다, 6% 번다 그러면 그걸 다 내가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집을 안 사는 게 훨씬 유리하죠. 미국의 예를 드릴게요. 그 퇴직연금 제도가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회사가 알아서 해요. 회사가 우리 직원들의 퇴직연금에 중요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유리할까? 그러면 한국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메리츠 우리 회사에 들어와 봐라. 너네가 한번 발표해봐. 우리 직원들의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너네는 무슨 펀드가 있고 펀드 매니저가 와서 발표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겠다, 저렇게 투자하겠다. 그게 미국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의 이사진이 초대를 하는 거죠. 미래에셋도 초대하고 메리츠도 초대하고 뭐 삼성자산운용도 초대해서 거기서 몇 개 이게 알맞겠다 하면 그거를 회사가 정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메리츠의 직원이 만약에 회사에서 메리츠가 너네 우리가 선정할게. 그러면 이제 메리츠와 예를 들어 몇 가지 한 두세 개를 선정합니다. 메리츠, 삼성, 뭐 한화 뭐 이렇게 하면은 직원들한테 저희가 직접 대면을 하죠. 그래서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모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직원들이 저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내 퇴직연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기금령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은 이 보험회사의 로비가 워낙 센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 퇴직연금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에 맡겼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많은 데가 뭐예요? 보험회사죠. 그 다음에 은행이죠. 그런 데가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거기만 라이선스 준 거예요. 퇴직연금 니네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투자의 전문가죠. 전문가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투자의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은행이 투자의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금에. 퇴직연금이 근데 또 종업원들은 잘 모르니까 맞아. 퇴직연금은 원금이 손해가 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다 이해가 맞았던 거예요. 그게 한국은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그 몇백조의 돈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에 비유할게요. 여러분 부산까지 가야 되는 차예요. 내가 노후 준비 가는 건 부산까지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돼? 차를 타고 밟아야 되죠. 가스를 밟아야 되죠. 근데 가다 보면 사고 날 것 같아요. 안 밟아. 그리고 30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부산에 도착했겠지. 아직 서울에 있는 겁니다. 한국의 실정이 그거예요. 퇴직연금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스컴에서 떠드는 게 이거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200조인데요. 몇 년 있으면 500조가 돼요. 그 500조가 되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돈이 넘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테슬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고
비전 있는 사람의 아이디어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애플이라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은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물에 마중물을 한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이벤트다. 그래서 저기 정말 대혁명이다. 이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를.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가 깨달아야 되고 퇴직연금 제도를 바꾸고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국민연금에서 발표를 한 거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하겠다고. 너무 놀랐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민연금의 돈은 너무 크다. 근데 한국 주식은 너무 작겠다. 그래서 연못안에 고래라고 표현을 해요. 전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까? 우리나라의 자금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대해서 골똘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주식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우리나라가 연못이 된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히. 그리고 고래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래를 갖다가 해외에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발상이 너무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주식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1980년에 사공기가 나왔을 때 주식 마켓 시가총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인덱스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000도 안 됐어요. 1000. 지금 얼마예요? 2만 5천인가요? 25배 됐죠? 한국 25배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처럼 되죠? 왜 그 생각을 안 할까요? 공부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깨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가면 안 된다. 미국처럼 가야 된다. 미국처럼 가야 된다. 그게 저기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런 벤처가 훨씬 더 경영진을 봐야 되죠. 왜냐하면 훨씬 더 위험한 산업이기 때문에. 대신에 제 경험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계속 망해요. 똑똑하지 않고 도덕성이 높고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가더라고요. 똑똑한 거는 자기끼리 넘어갈 때가 많아요.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안 뽑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박스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굉장히 막 익사이팅한 사람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대신에 도덕성이 높은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벤처 투자할 때는 그 인터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이 뭔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뭔지. 근데 너무나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탈락할 때가 많죠. 그러면 욕심이 생기다 보면 계약도 어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그 종업원에 대해서 어떻게 페이를 하느냐도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10명이 시작했는데 그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다루는지. 만약에 그 9명에 대해서 굉장히 형편없게 다루면 투자 안 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 떠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창업자의 인품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나 평범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치를 보는 눈은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보면 되게 쉽게 일을 하더라고요. 부동산을 할 때 지금 강남은 막 30억, 50억 하잖아요. 그걸 투자하겠느냐, 아니면 그 미국의 그 부동산이 그 뉴욕에서 지금 가장 핫한 데가 뭐냐면 그 첼시라는 데예요. 첼시라는 데는 뭐였냐면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거기는 낮에도 무서워서 못 가던 데예요. 근데 지금은 제일 사람들이 살고 싶은 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20년 전에 그거를 예측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가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생각하는 거는 그럴듯하지만 그게 돈 버는 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한국 주식이 안 좋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옛날에 뉴욕의 첼시라는 데가 가장 투자하면 안 되는 걸로 예상했던 것처럼 한국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럴 때가 1980년에 84년에 제가 코리아 펀드를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때 투자했으면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죠.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생각이 중요한 거고 나는 한국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한국 사람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이 이제 미국처럼 갈 가능성이 조금은 열린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더 이상 대주주들이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옛날에는 한국 기업들이 나쁜 짓을 했을 때도 아무도 관심이 없죠. 어차피 나 투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이제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옛날처럼 나쁜 짓 하기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밸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연금제도 좋아지고 하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업들도 이제는 정도의 글을 걷게고 그런 밸류에이션이 옛날에는 뭐 펄을 12배 주던 거를 20배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소비를 해야 그러니까 소비를 다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 경기가 살지 않느냐. 물론이죠. 그건 딴 사람이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노후 준비가 중요한 사람인데 딴 사람 다 부자예요. 그 사람은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이 걱정하는 게 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착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경제를 너무 걱정해요. 그러니까 나는 못 살더라도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신 문제다, 지금. 국가는 딴 사람이 하게 해라.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투자가 경기 살리는데 훨씬 더 상승 효과가 있어요. 투자가 안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웨딩은 제가 좀 안 됐지만, 그거는 이제 전 산업이 다 지금 힘드니까, 특히 제일 화가 나는 게 누굴까요? 학원 선생이죠. 학원 근데 왜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교육비를 끊으라는 얘기를 못 할까? 저보고 너무 사람들이 나보고 세다는 거예요. 학원을 없애라는, 그러니까 학원 없애라는 얘기는 한 적 없어요. 학원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그걸 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아직도 한국은 일본 문화가 있어요. 걱정해 주는 거예요. 학원은 걱정해 줘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또 걱정해 줘요. 내가 안 사면 자동차 회사가 망할 텐데.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몇 개 뚜렷해야 되죠. 우선순위가 있죠. 노후 준비가 제 경제 독립.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다 보면 여기서 내가 돈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100억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죠. 어려운 아이들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뜻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도 내 옆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투자로. 그랬고 40살 때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순서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소비를 해줘야 내 정의가 살 텐데 그거는 너무 착해서 그래요.